캐서린 아가씨는 크리스마스 때까지 5주 동안 드러시크로스 저택에 머물렀어요. 그동안 발목도 완전히 나았고 예의범절도 몸에 익혔지요. 언쇼 부인은 자주 방문해서 좋은 옷과 기분 좋은 말로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고 캐서린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가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더 이상 예전처럼 모자도 쓰지 않고 괄괄하게 집 안으로 뛰어들어서 우리 모두를 숨도 못 쉬게 끌어안는 말괄량이가 아니었어요. 멋진 검은색 조랑말을 타고 돌아온 그녀의 깃달린 비버 모자 밑으로 갈색 곱슬머리가 흘러내렸고 양손으로 옷을 들어 올려야 말에서 내릴 수 있는 긴 승마복을 입고 있었어요. 힌들리는 캐서린을 안아 말에서 내려주며 기뻐서 소리쳤지요. 캐서린 너 정말 예쁘구나. 못 알아볼 뻔했지 뭐니. 이제 숙녀가 다 되었네. 이사벨라 린튼과는 비교도 안 되겠어. 그렇지 프랜시스? 이사벨라는 타고난 바탕이 별로 예쁘지 않아요. 그의 아내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명심해야 해요. 여기서 다시 거칠어져서는 안 돼요. 엘렌, 캐서린 아씨를 잘 단속해. 잠깐 아가씨 곱슬머리가 헝클어지겠어요. 모자를 풀어줄게요. 저는 캐서린이 승마복 벗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바지와 함께 화려한 격자무늬 실크 드레스 아래로 광을 낸 구두가 반짝반짝 빛났죠. 강아지들이 반갑다고 신이 나서 달려들자 그녀의 눈은 기쁨에 넘쳐 빛났지만 드레스를 더럽힐까 봐 안아주지는 못했답니다. 그녀는 제게 부드럽게 키스했어요. 저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드느라 밀가루 투성이었기 때문에 저를 안아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히스클리프를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언쇼 부부는 그 둘이 재회하는 모습을 보면 친했던 이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성공할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히스클리프는 금방 나타나지 않았어요. 원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 관심을 받지도 못했지만 캐서린이 없는 동안에는 그 10배는 더 심했죠. 저 말고는 그 누구도 이 지저분한 아이에게 말을 걸지도 일주일에 한 번은 씻으라고 잔소리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 또래 아이들은 대부분 비누나 물을 싫어하기 마련이죠. 그리하여 석 달 동안 진흙과 먼지를 뒤집어 쓴 히스클리프의 옷은 물론이고 빗질을 하지 않아서 덥수룩한 머리칼과 얼굴과 손의 피부는 온통 때투성이었어요. 헝클어진 머리로 나타날 줄 알았던 제 짝 대신 너무나 밝고 우아한 아가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의자 뒤로 몸을 숨길 만도 했죠. 히스클리프는 여기 없어요? 캐서린이 물으면서 장갑을 벗자 실내에서만 지내면서 힘든 일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은 새하얀 손이 드러났어요. 히스클리프 이리 나와라. 당황하는 히스클리프를 비웃으면서 힌들리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험악한 어린 불안당이 할 수 없이 모습을 드러내는 광경을 보게 되어 흡족하다는 듯 외쳤죠. 이리 가까이 와서 다른 하인들처럼 캐서린 아가씨를 환영해줘도 괜찮다. 캐서린은 숨어서 자기를 훔쳐보고 있는 친구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어요. 순식간에 그의 뺨에 7, 8번 키스를 퍼붓고는 이내 멈추더니 뒷걸음질 치고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어머, 어쩌면 그렇게 시커멓고 어둡니? 우습기도 하고 암울해 보여. 하지만 이건 내가 에드거와 이사벨라 린튼에게 익숙해진 탓이겠지. 그런데 히스클리프, 그새 나를 잊은 거야? 캐서린이 그런 질문을 한 건 수치심과 자존심이 그의 얼굴에 두 겹의 어둠을 드리워 그가 꼼짝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캐서린과 악수해라. 힌들리가 선심 쓰듯 말했어요. 가끔 악수 정도는 괜찮겠지. 안 할래. 난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어. 그건 정말 참을 수 없어. 히스클리프가 가까스로 입을 열어 대답을 하곤 자리를 뜨려 하는데 캐서린이 그를 잡았어요.
너를 비웃으려던 게 아니야. 그녀가 말했어요. 그냥 참을 수가 없었어, 히스클리프. 적어도 악수는 하자.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 거니? 네가 이상해 보여서 그랬을 뿐이야. 가서 좀 씻고 머리를 빗으면 괜찮을 텐데. 넌 지금 너무 지저분하잖아. 캐서린은 자신이 잡고 있던 히스클리프의 지저분한 손을 바라보다가 드레스에도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 걱정스럽게 내려다 보았어요. 나한테 손댈 필요 없었어. 히스클리프가 캐서린의 눈길을 알아채고는 그녀의 손길을 뿌리치면서 말했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저분하게 하고 있을 거야. 지저분한 게 좋아. 앞으로도 그럴 거야. 힌들리 부부는 즐거워하고 캐서린은 당황한 가운데 히스클리프가 황급히 문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캐서린은 히스클리프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오랜만에 돌아온 아가씨를 위해 이것저것 시중을 든 뒤에 저는 오븐에 케이크를 넣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걸맞은 달콤한 냄새로 집과 부엌을 즐겁게 하면서 혼자 캐롤을 불렀어요. 조셉은 제가 부르는 이 즐거운 노래를 그저 노래 흉내를 낸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는 벌써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고 언쇼 부부는 캐서린을 돌봐준 고마움의 표시로 린튼가의 남매에게 선물할 여러 가지 작은 선물들을 늘어놓으며 캐서린의 관심을 끌고 있었어요. 언쇼 부부는 다음날 린튼가 남매를 워더링 하이츠로 초대했고 린튼 부인은 자기 아이들이 지저분하고 말투가 거친 히스클리프와 마주치지 않게 하는 조건으로 그 초대를 받아들였죠. 저는 다음날 손님 접대를 준비하기 위해 혼자 남아 있었어요. 음식 냄새가 매우 좋았죠. 고급스런 시계를 반짝반짝 광내고 호랑 가시나무로 장식된 시계를 닫고 저녁 식사의 곁들을 데운 에일 맥주를 담을 은잔을 쟁반에 놓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닥을 얼룩 하나 없이 광이 나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문질러 닦았어요. 저는 이 하나하나의 마음속으로부터 마땅히 박수를 보내며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돌아가신 언쇼 씨가 들어와서는 활기찬 처자라고 칭찬해 주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 손에 슬그머니 1실링을 쥐어주기도 하셨던 추억을 떠올렸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히스클리프를 아꼈는지 자신이 죽고 나면 히스클리프를 방치하거나 쫓아내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이 불쌍한 소년이 지금 처한 처지가 떠올라 노래를 멈추고 울고 싶어졌지요. 하지만 깔끔하지 못해서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대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야겠다는 생각이 곧바로 들었어요. 당장 일어나서 히스클리프를 찾으러 마당으로 나갔죠. 그는 멀리 있지 않았어요. 그는 늘 하던 대로 마구간에 새로 들어온 말에 윤기나는 털을 쓸어주고 다른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죠. 히스클리프 서둘러. 지금 부엌이 아늑하고 좋아. 조셉은 방에 올라갔거든. 빨리 와. 캐서린 아가씨가 오기 전에 말쑥한 차림으로 갈아입자. 그러면 함께 난로가를 차지하고 앉아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야. 제가 말했어요. 그는 못 들은 척 고개도 돌리지 않고 하던 일만 계속했죠. 와야 돼, 올 거지? 저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 모두 먹을 수 있는 작은 케이크도 있어. 그리고 옷을 갖춰 입으려면 30분은 걸릴 거야. 5분 동안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캐서린은 오빠 부부와 저녁을 먹었고 조셉과 저는 한 사람은 책망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은 건방진 태도로 대꾸하는 그다지 즐겁지 않은 저녁 식사를 했지요. 히스클리프의 케이크와 치즈는 요정들을 위한 것이냐 밤새도록 식탁 위에 남아 있었어요. 그는 9시까지 계속 일을 하고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캐서린은 새 친구들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분주하게 하느라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았죠. 그러다 오랜 친구를 보러 부엌에 잠깐 들렀지만 히스클리프는 이미 거기에 없었어요. 캐서린은 대체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고는 다시 돌아갔어요. 히스클리프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주일이라 가족들이 교회에 가니까 그때쯤 다시 돌아오려고 우울한 기분으로 황무지로 나갔죠.
먹지도 않고 반성을 해서인지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았어요. 한동안 제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더니 용기를 내어 똑바로 서서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넬리, 나 좀 깔끔하게 만들어줘. 나도 멋있어질 거야. 좋았어, 히스클리프, 제가 말했어요. 너 때문에 캐서린이 슬퍼했단다. 집에 돌아왔는데 기쁘지 않은 것 같더구나. 아마도 사람들이 너보다 캐서린에게만 신경 써서 내가 질투하는 것 같아. 그는 캐서린을 질투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슬프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캐서린이 그렇게 말했어? 그가 매우 심각하게 물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없으니 울던 걸? 나는 어젯밤에 울었어. 그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캐서린보단 내가 더 울 이유가 많지. 그래, 자존심 내세우느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자리에 들만한 이유가 있었지. 제가 말했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스스로 슬픔을 키우지. 하지만 만약 화낸 게 미안하다면 그녀가 돌아오면 사과하도록 해. 올라가서 키스해주면서 얘기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내가 잘 알 거야. 진심을 다하면 돼. 그리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다고 캐서린이 낯선 사람이 된 것처럼 굴지 말고. 이제 나는 저녁을 준비해야 하지만 내가 단장하도록 도와줄 시간은 낼 수 있어. 에드거 린트는 내 옆에 서면 완전히 계집애처럼 보일 거야. 에드거가 좀 그렇잖아. 더 어리긴 하지만 네가 확실히 키도 크고 어깨도 2배는 더 넓지. 눈 깜짝할 새 에드거 정도는 뭉개버릴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니? 그 순간 히스클리프는 표정이 밝아졌지만 이내 다시 어두워지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넬리, 내가 20번을 이긴다 한들 내가 에드거보다 잘생겨지진 않잖아. 나도 머리색이 더 밝고 피부도 하였으면 좋겠어. 에드거처럼 옷도 잘 입고 행동도 세련되게 하고 또 부자가 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허구한 날 엄마를 찾아 울지. 저는 말을 못했어요. 그 촌뜨기는 내가 주먹을 날리면 덜덜 떨 거야. 그리고 소나기라도 오면 하루 종일 집에만 앉아 있을걸. 히스클리프, 초라한 모습 보이지 마. 거울로 와봐.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게. 네 2 눈동자 사이에 2 줄로 주름진 게 보이지? 짙은 눈썹은 아치형으로 위로 솟아오르는 대신 가운데가 가라앉았잖아. 못된 악마의 눈처럼 깊숙이 푹 꺼진 2 눈. 용감하게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 악마의 스파이처럼 창문 아래 숨어서 번뜩이는 것 같은 눈이 보이지? 자, 그 못난 주름을 활짝 펴봐. 솔직해 보이도록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악마처럼 무엇이든 의심하거나 미심쩍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적이 아닌 친구로 바라보는 자신감 넘치는 순수한 천사가 되어보는 거야. 사람들에게 버려지면 외롭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을 싫어하는 사나운 똥개처럼 괜한 일을 벌이는 골칫덩이가 되려 하지 마.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에드거 린턴의 멋진 푸른 눈과 훤칠한 이마를 원하는 거네. 정말 그렇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가 대답했어요. 네가 설사 흑인이라고 해도 마음을 착하게 먹으면 얼굴도 멋있어진단다. 얘야, 반대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것 이상으로 흉측해지지. 이제 다 씻고 머리에 빗질도 하니까 어떠니? 잘생겨진 것 같지? 내 생각엔 그래, 변장한 완장님 같은걸. 내 아버지가 중국의 황제이고 어머니가 인도의 여왕이고 각자의 일주일 수입으로 워더링 하이츠와 드러시크로스 저택을 모두 살 수도 있을지 누가 알아? 그리고 너는 사악한 뱃사람들에게 납치되어 영국으로 건너온 건지도 모르지. 내가 만약 네 처지였다면 나는 내가 귀한 신분 출신이라고 믿으면서
별 볼일 없는 농부에게 구박받는다 해도 용기와 품위를 잃지 않을 거야. 저는 계속해서 떠들었어요. 그러자 히스클리프는 점점 표정이 밝아지고 정말 즐거워 보였죠. 그때 갑자기 길을 따라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윽고 그 소리가 마당에 다다르자 우리는 대화를 멈추고 그는 창문으로 저는 문으로 달려왔어요. 마침 숨막힐 만큼 망토와 모피를 덮어쓴 린튼 남매가 가족마차에서 내리고 힌들리 부부도 말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겨울에 교회에 갈 때 종종 말을 타고 간답니다. 캐서린이 린튼과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 난로가로 안내하자 그들의 하얀 얼굴이 금세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히스클리프에게 빨리 가서 반갑게 인사하라고 부추겼고 그는 기꺼이 제 말을 따랐어요. 하지만 행운은 그의 편이 아니었죠. 그가 부엌 한편에서 문을 열고 나가려는 찰나에 힌들리가 반대편에서 문을 열었어요. 정면으로 마주치자 힌들리는 히스클리프의 말끔한 모습이 거슬렸는지 아니면 린튼 부인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그랬는지 갑자기 그를 밀치면서 조셉에게 화를 내며 명령했어요. 저놈을 거실에 발도 못 들이게 해. 저녁 식사가 끝날 때까지 꼼짝도 못하게 다락방에 가둬놔. 잠깐이라도 부엌해뒀다간 타르트를 해짓고 과일을 훔칠 테니. 아니에요 주인님,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어야 한다고요. 어두워질 때까지 아래층에서 얼씬거리다가 내 눈에 띄기라도 하면 주먹으로 맞을 줄 알아. 힌들리가 소리쳤어요. 썩 꺼져 이 불황자야. 멋쟁이 흉내라도 낸 거야? 내가 그 멋진 머리카락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잡아당겨서 좀 더 길게 만들어주지. 이미 충분히 기네요. 에드거가 출입구 쪽에서 살짝 들여다보면서 얘기했어요. 그 머리 때문에 두통은 없는지 궁금하네. 눈을 덮는 꼬리 망아지의 갈기 같은 걸. 그는 모욕할 의도 없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히스클리프는 폭력적인 성격을 누르지 못하고 이제는 라이벌이 된 인간의 무례한 도전에 폭발해버렸어요. 그는 맨 처음 손에 잡힌 뜨거운 사과 소스가 담긴 그릇을 에드거의 얼굴과 목을 향해 던졌죠. 그 순간 에드거는 울음을 터뜨렸고 당장 이사벨라와 캐서린이 달려왔어요. 힌들리가 곧바로 히스클리프를 잡아서 그의 방으로 끌고 갔어요. 얼굴이 붉어지고 호흡이 거칠어져서 돌아온 걸 보면 분명 분에 못 이겨 히스클리프를 흠씬 두들겨 팼을 거예요. 저는 접시 닦는 헝겊을 가져와 에드거의 코와 입을 닦아주면서 투명스럽게 쓸데없이 참견을 했으니 당해도 싸다고 말했어요. 이사벨라는 집에 가자면서 울기 시작했고 당황한 캐서린은 얼굴이 빨개져서 옆에 서 있었죠. 캐서린은 에드거에게 타이르듯 이야기했어요. 히스클리프에게 말 걸지 말았어야지.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내가 우리 집 방문을 망쳐버렸고 그는 지금 매를 맞고 있을 거야. 나는 그가 맞는 게 싫단 말이야. 난 저녁 못 먹겠어. 대체 왜 그에게 말을 건 거야? 난 말 건 적 없어. 에드거는 제 손을 밀어내고 자신의 흰 손수건으로 남아있는 사과 소스를 닦으면서 흐느끼듯 말했어요. 나는 그 녀석에게 말을 걸지 않겠다고 엄마에게 약속했고 정말 안 그랬다고. 좋아, 울지 마. 누가 널 죽이기라도 했니? 더 이상 곤란하게 만들지 마. 우리 오빠가 오잖아. 캐서린이 경멸하듯 말했어요. 조용히 해 이사벨라. 쉿, 누가 널 때리기라도 했어? 자 얘들아 앉자. 힌들리가 부산하게 들어오면서 외쳤어요. 저 짐승 같은 놈을 두들겨 팼더니 몸이 풀리네. 에드거, 다음에는 내 주먹으로 쳐보렴. 입맛이 살아날 거야. 조촐한 파티는 즐거운 향연 속에 평정을 되찾았어요. 마차와 말을 타고 와서 배가 고프기도 했겠고 실제로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니어서 금세 괜찮아졌어요. 언쇼 씨는 음식을 넉넉히 나누어 주었고 언쇼 부인은 신나게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저는 부인의 의자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캐서린이 무미건조한 눈빛으로 무관심하게 자기 앞에 놓인 거위 고기를 자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괴로웠어요. 무심한 아이 같으니 저는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했어요. 어떻게
오랜 친구의 공경을 이렇게 가볍게 무시해버릴 수가 있지? 저렇게 이기적인 아이인 줄 몰랐네. 그녀는 고기 한 점을 입에 가져가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뺨은 붉게 상기되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식탁부 밑으로 얼른 고개를 숙이더군요. 아가씨를 무심한 아이라고 여겼던 제 생각은 곧 사라졌어요. 그녀는 하루 종일 지옥에 있는 듯 괴로워했고 어떻게든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서 오빠가 가둬놓은 히스클리프를 찾아갈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히스클리프에게 음식이라도 좀 나누어 주려고 갔다가 그가 감금되었다는 걸 알게 됐죠. 저녁에는 춤을 췄어요. 이사벨라 린튼이 파트너가 없었기 때문에 히스클리프를 놓아주자고 부탁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벨라의 파트너가 되었죠. 우리는 춤을 추면서 우울한 기분을 날려버렸고 가수들과 함께 기머튼 악단, 트럼펫, 트럼본, 클라리넷, 바순, 프렌치 호른, 베이스, 비올 등 19명의 악단으로 구성된 악단이죠. 그들이 도착하자 더더욱 흥겨워졌어요. 그들은 매 크리스마스 때면 동네 부잣집들을 돌면서 기부금을 모금했는데 이들의 음악을 듣는 건 무척이나 즐거웠어요. 캐럴을 부르고 나서 노래 몇 곡을 더 불러달라고 했어요. 언쇼 부인은 그들의 음악을 너무나 좋아했고 그들은 우리를 위해 여러 곡을 연주해 주었어요. 캐서린도 그들의 연주를 좋아했죠. 하지만 그녀는 계단 꼭대기에서 듣는 게 가장 좋다고 말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녀를 따라가 봤어요. 그들은 아래층 문을 닫았고 우리가 없어진 걸 알아채지 못했죠. 사람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캐서린은 계단 끝에서 멈추지 않고 히스클리프가 갇혀있는 다락방까지 계속 올라가서 그를 불렀어요. 한동안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녀가 계속해서 부르자 마침내 벽을 사이에 두고 대화가 시작됐어요. 저는 불쌍한 두 아이가 방해받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게 놔두었어요. 그러고는 노래가 끝나 악단을 위한 다과를 준비해야 할 때쯤에 캐서린에게 귀뜸해 주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지요. 하지만 그녀는 방 밖에 아니라 안에 있었어요. 원숭이처럼 지붕을 타고 다락방의 채광창으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지만 저는 다시 그녀를 구실려서 밖으로 나오게 했어요. 그녀는 히스클리프도 함께 데리고 나와서는 제게 부엌으로 데리고 가라고 시켰어요. 마침 악단의 노래를 악마의 찬송가라고 하면서 듣기 싫어하는 조셉이 이웃집에 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그런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히스클리프는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힌들리 도련님을 속이는 것을 한 번은 눈 감아주기로 했어요. 히스클리프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어요. 저는 그를 난로가에 앉히고 맛있는 음식을 주었어요. 하지만 히스클리프는 몸이 안 좋아서 거의 먹지 못했죠. 그리고 제가 웃겨보려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두 팔꿈치를 무릎 위에 대고 상체를 숙이고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묻자 슬픔에 잠겨 대답하더군요. 힌들리에게 어떻게 복수할까 생각 중이야. 복수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오래 기다려야 한데도 상관없어. 제발 나보다 오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야. 그게 무슨 소리냐 히스클리프. 죄인을 벌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야. 우린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해. 제가 말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맛보게 될 만족은 절대 모르실 거야. 그가 대답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고 싶을 뿐이야. 날 그냥 내버려도 제대로 계획을 짜야 해. 그런 생각이라도 해야 고통을 잊을 수 있거든. 그런데 라구드 씨, 이런 이야기로는 기분 전환이 안 된다는 걸 잊고 있었네요. 이런 속도로 계속 수다를 늘어놓다니 죄송해요. 수프도 다 식었고 졸고 계시네요. 히스클리프의 옛날 얘기는 줄여서 간단히 이야기해드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가정부가 스스로 이야기를 멈추고 바느질감을 옆으로 치우며 일어섰지만 나는 난로가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고 졸리지도 않았다. 딘 부인 앉아요. 30분만 더 이야기해 주어요. 느긋하게 잘 이야기해 주었어요.
나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 끝까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말해주는 인물 모두가 흥미롭군요. 벌써 11시예요, 주인님. 상관없어요. 나는 잠이 별로 많지 않아요. 아침 10시까지 자는 사람은 1시나 2시에 잠들면 충분하지요. 10시까지 안 일어나시면 안 돼요. 아침에 소중한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하루 일의 반을 10시까지 끝내지 못하는 사람은 오후에도 나머지 반을 끝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딘 부인 아무리 그래도 다시 안 자요. 왜냐하면 내일은 오후까지 잘 거란 말이요. 적어도 내일까지는 감기가 안 떨어질 것 같거든요. 어서 나오셔야 할 텐데 그렇다면 한 3년은 뛰어넘어야겠네요. 그 기간 동안 언쇼 부인이 안 돼요, 안 돼. 그런 식으로 건너뛰지 말아요. 앞에 있는 깔개 위에 고양이가 새끼를 핥는 모습을 혼자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미가 한쪽 귀를 빠뜨리면 엄청나게 화가 나는 기분, 어떤 기분인지 알겠어요? 매우 심심한 기분인 것 같군요. 그 반대로 귀찮을 정도로 의욕적인 기분이지요. 지금 내가 딱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줘요. 보통은 집에 거미가 나타나면 반갑지 않겠지만 지하 감옥에서는 거미가 반가운 것처럼 내게 이 지역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보다 훨씬 매력이 있어요. 내 상황 때문에 이곳 사람들이 흥미롭게 보인다는 건 아니에요. 이곳 사람들은 타고난 것보다 더 진실되게 살고 있고 도시 사람들처럼 하찮은 껍데기나 거칠에 불과한 변화에는 신경 쓰지 않더군요. 이곳에서는 평생 동안 사랑에 빠져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사랑이 1년 넘게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배고픈 자에게 음식 한 접시를 준다면 그는 그것을 먹는 데만 온통 정신을 쏟겠죠. 만약 그에게 프랑스 음식으로 차려진 식사를 대접한다 해도 그는 아마 어마어마한 상차림인 기뻐하겠지만 한 접시 한 접시에 관심을 두거나 그것을 추억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 여기 사람들도 알고 보면 다른 지역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딘 부인이 내 얘기에 혼란스러워하면서 말했다. 잠시만요. 내 좋은 친구인 당신이 바로 그 주장에 반대되는 증거랍니다. 내가 대답했다. 몇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을 제외하고는 당신과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 지닌 전형적인 태도가 전혀 없어요. 당신은 대부분의 하인들보다 사고의 깊이가 월등히 깊어요. 아마도 하찮은 일들의 인생을 낭비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군요. 딘 부인이 웃었다. 저는 확실히 꾸준하고 이성적인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말했다. 이 언덕에 살면서 늘 정해진 사람들만 접하고 틀에 박힌 행동만 반복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은 아니지요. 꾸준히 나 자신을 훈련하면서 지혜를 쌓으려고 노력해왔어요. 그리고 로아우드 씨,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 서재에 있는 책들은 모두 읽었고 뭔가 교훈을 얻었죠. 물론 그리스어나 라틴어, 프랑스어로 된 책들은 제외하고요. 하지만 무슨 언어인지는 구별할 수 있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인 저로서는 최선을 다한 셈이죠. 잡담하듯 이 이야기를 계속해야 한다면 그러겠어요. 그럼 3년을 건너뛰지는 말고 이듬해 여름으로 가죠. 1778년 여름이니 지금으로부터 거의 23년 전이네요.